박근혜 전 대통령 침묵했다. 탄핵제 불찰. 국민께 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과 2시간에 걸쳐 영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 사면된 이후 공식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일보에는 지면 사정상 압축된 인터뷰가 실렸으나 더중앙 플러스 독자들을 위해 생략하지 않은 인터뷰 전문을 이곳에 소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일부터 더중앙 플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3회씩 연재합니다. 박근혜 회고록 1.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우리발. 말문 막혔다.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게 된 것은 2007년 2월 15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다. 그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환경소위가 개최한 일본군 종군 위안부 청문회에 이용수 할머니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16세 나이에 위안부로 대만에 끌려갔다. 강제 성추행은 물론 온갖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다. 일본군들은 개돼지보다도 더 추악했고 한국말을 하면 폭행당하기 일쑤였다. 며 울먹였다. 당시 방미 중이었던 나는 청문회가 끝난 뒤 마련된 별도 만찬에 참석해 이 할머니와 고 김군자 할머니를 만나 그간 겪었던 고초를 위로드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다. 그때 나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상태였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확실히 매듭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이 결심은 뒤로 미뤄야 했다. 그래도 6개월 후인 2007년 8월 1일 미국 하원이 일본군 성노예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박근혜 회고록 2. 박 커터칼 테러 때 도착한 쇠고기. 거기엔 아베 편지 있었다. 아베 신조 총리와 내가 처음 만난 건 2004년이다. 일본의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그는 자민당의 간사장으로서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이었다. 후유시바 데스조 공명당 간사장과 8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그는 9월 1일 한나라당 대표인 나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염창동 당사를 방문했다. 당시 우파 색채가 강한 일본의 일부 역사 교과서가 양국 관계에서 큰 이슈였다. 나는 역사 교과서 문제는 양국 간 해결해야 할 큰 문제다. 미래 세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제기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아베 간사장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검정 교과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 고답했다. 박근혜 회고록 3. 안 그래도 최순실 터졌는데 왜 논란에 지소미아 집착했나. 내가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 한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작심한 사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가 그중 하나였다. 현지 시간 2016년 3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분위기가 무거웠다.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새 나라가 어떻게 조율하고 공조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외 도발 억제의 필수, 지소미아 팔 걷어붙인 오바마. 박근혜 회고록 4. 김종인 이준석 회심의 발탁. 뒤지던 선거판 뒤집었다. 매일 달리는 차에서 김밥, 식탁에 앉아 어지러웠다. 1979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18년간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던 나를 정치의 무대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연말 IMF 사태였다. 평소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성탄 트리와 캐럴로 한창 들떠야 할 서울 도심이 당시 국가 부도 때문에 무척 썰렁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와 국민들이 어떻게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이 지경이 됐나 하는 비감한 심정에 잠겨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난다. 그 무렵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와 신중히 고민했는데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데 내가 기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락했다. 2004년 연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당시 탄핵 역풍을 맞고 한나라당이 수렁에 빠지자 그해 4월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나에게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몸을 사리지 않고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천막당사에서 17대 총선을 치렀다. 시민들과 악수하느라 손이 퉁퉁 부었지만 이를 악물고 손에 붕대를 감고 선거 현장을 누볐다. 다행히 결과가 나쁘지 않아 한나라당은 몰락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2007년 정권교체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무상급식 후폭풍에 안철수 열풍, 방관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11년 말에 또다시 한나라당에 큰 위기가 발생했다. 박근혜 회고록 5. 이명박근혜 신조어 공격까지. 그래도 난 MB 버리지 않았다. 박근혜 떨어뜨리려 나왔다. 이정희 수준 참 어이없었다. 2012년 8월 20일 나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5년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피말리는 박빙의 승부였지만 이번엔 아주 큰 표 차이로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5년 전과 반대로 이번엔 본선 결과를 전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대통합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 나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길에 모든 분이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대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나의 진심이었다. 다음날 나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그날 오후에 김해 봉하마을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간 건 처음이었다.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였다. 특히 봉하마을 방문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던 일정이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9년 5월에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봉하마을에 간 적이 있었으나 당시엔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권양숙 여사도 따뜻이 맞아주셨다. 나는 권 여사에게 열심히 잘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고 말했고
권 여사도 대선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건강을 잘 챙기시라 고 덕담을 했다. 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화해를 이룩하는 것도 나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와 관련해 나는 2012년 3월 TV 토론회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 그분들께 사과드리고 나라를 위해 손잡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내가 평소에 늘 가슴에 담고 있던 생각이었다.